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황당한 이혼 사건 중에서도 탑 3 안에 들 만한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적어 보내기 위해 겪은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아직도 화가 나오는 걸 보면 마음속으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 중대한 사건인 결혼을 하면서 멍청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인연의 사랑과는 결혼이 술술 풀리고 정신을 차리니 식장에 서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반년 동안 사귀었는데 불타 결혼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서로 일로 흩어져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년 정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겠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올해 32살이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공부를 해왔고 이제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어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진 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제가 연애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대 때 정말 좋아했던 사람과 오랫동안 연애한 후 헤어졌어요. 그 후 이제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필만 나도 왜 저를 속이기 위해 작정한 사람을 만난 건지 아직도 제가 이 나이에도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키우려면 한참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제가 일하던 외조 제작사 직원이었어요. 일 때문에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졌습니다. 식사를 몇 번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오래 쉬다 보니 그런지 제게 호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 싫지 않았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에 대해서는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애하다가요. 2년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 만날 때부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 생각 안 하고 여자 가볍게만 할 생각은 없어. 이 사람이다 싶으면 연애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 짧게 만나든 길게 만나든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10년 사귀어도 헤어지는 커플도 있잖아. 둘이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꼭 몇 년 만난 것처럼 잘 맞는 것 같아. 글쎄, 현준 씨가 나한테 거의 맞춰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우리가 꽤 잘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혹시 결혼해서 확 돌변하고 그런다는 건 아니잖아. 내 친구들을 보면 남편이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의 사귀는 기간은 짧지만 서로를 알아간 지 몇 년이야. 그동안 나를 보고도 모르겠어. 내가 결혼하면 가정에만 진짜 충성하고 잘할 사람이란 걸 자기 입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지.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이 사람과 진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 우리는 데이트도 참 자주 했어. 다행히 우리 집들이 서로 매우 가까워서 거의 매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데이트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데이트 중간에 때때로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2~3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거나 때로는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한두 번은 급한 일이 있나 싶었지만 꽤 자주 급히 집에 가는 일이 반복되어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난번에도 그랬고 어머니한테서 전화 받고 급하게 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러나 나의 물음에 그 사람은 동공에까지 지진을 일으키며 대답을 망설이더군요. 그리하여 잠시 침묵 끝에 하는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 엄마를 가끔 도와드려야 할 때가 있어. 엄마가 거의 집에 계시는데 가끔 밖에 일 보시려면 누군가는 집에 있어야 하거든. 나중에 우리 집 인사 가게 되면 그때 말해줄게. 그때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굳이 억지로 캐묻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집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마침 사귀는 중에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김에 예비시댁에 혼례안하러 갔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인사를 드릴까요?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극도로 사양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하자면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왔을 때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결혼을 제안하는 사람이 왜 가족에게 인사하러 가는데 살짝 꺼려할까 싶었어요. 그런 남자친구와는 달리 우리 부모님께 결혼하겠다는 말씀을 전했을 때 먼저 예비 남편을 먼저 만나보자고 하셨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던 우리 부모님께는 남자친구를 만나보신 후에 꽤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시댁이 잘 사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댁이 다세대 주택 소유주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은 맨 위층에 거주하셨고 아래 4층은 전부세를 받고 계셨어요. 형제로는 복잡할 것 없이 아직 미혼인 형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장남이 아닌 차남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일단 예빈 남편은 외모부터 참 멀빅했어요. 우리 집도 그리 못 살만한 집이 아니었고 양가가 비슷한 수준이라 부모님 보시기에도 수월하게 결혼하겠다고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기댈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모은 건 아니지만 20대 초반부터 일을 하면서 1억 가까이 돈을 모아 놓기도 했고 재간 CNTL 미래의 월세로 얻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고 예비 남편과 경제적인 상황을 공유했었어요. 예비 남편은 사회생활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빚을 갚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소유한 오피스텔로 시작하는 것도 고려했었습니다. 말로만 결혼하자고 했지만 진짜 결혼 준비를 하니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시댁을 만나기 전에 예비 남편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때 예비 남편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혹시 놀라지 않을까봐 미리 말해 두어야 할 것이 있어. 나에게는 2살 위의 형이 있다는 사실이야. 형이 조금 아픈 데가 있는 걸 알았다. 형이 있는 건 알았지만 아프다는 건 처음 알아서 조금 놀랐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길래? 라고 물었더니 자주 급하게 집에 돌아가는 건 형이 아프다는 거라고 답했다. 일상생활은 할 수 있지만 옆에서 도움이 필요한 건 형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말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면 뭐겠느냐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 설명했다. 형이 정신지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심하지 않고 상급 정도라고 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다. 남자친구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놀랐고 살짝 화도 나고 있었다. 왜 결혼하자고 재촉하던 사람이 자기에게는 솔직하지 않았나 싶어서 속이 상하고 있었다. 아마 어느 여자든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자신의 형 때문에 우리 결혼이나 생활에 침해를 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다. 제가 마냥 화를 내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남자친구의 그 상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 가족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본인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행복을 저버릴 필요는 없어. 포기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저는 우선 부딪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굳게 하고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남자친구 형님이 괜찮았어요. 제가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던 게 아닌지 생각했는데 외모만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행동을 보면 정신연령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었죠. 자기 고집이 강하고 뜻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서 가끔 아이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생과 결혼할 사람으로 소개했을 때 안녕하세요 하며 밝게 인사를 잘하셨어요. 다만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 불편했지만 그 사람의 부모님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도 우리 가족에 대해 다 알고 있지? 너도 다 알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 결심했다고 들었어? 어차피 가족들 거니까 너도 마음 편히 받아들였으면 한다. 우리 집에서는 너같이 참한 며느리 얻는 걸 감사하고 있는 것만 알아줘. 대신 결혼할 때 최대한 너한테 맞춰줄 생각이다. 그러니까 너는 큰 부담 가질 거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혼집을 장만해 주시겠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상황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마치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갑자기 결혼이 좋다는 생각보다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부모님께 말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말을 꺼내기 힘들었습니다. 상견례가 점차 다가오고 있었지만 부모님께 미리 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형이 상견례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가 가족들이 인사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차마 그때까지도 우리 부모님께 남자친구 형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도 제가 우리 부모님께 얘기 못했다는 걸 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는 예비 시댁에서 큰아들이 병원 입원으로 못 나왔다면서 먼저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그 말에 우리 부모님은 큰아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상견례 때 예비 시부모님은 우리 부모님께 아파트 계약서를 보여주셨어요. 48평의 신축 아파트를 이미 매매까지 하셨다고 해요. 입주일에 잔금만 지불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놀라고 우리 부모님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집을 이미 사다 놓았습니다. 일단 아들 명의로 구매를 해놓았고 40평대이기 때문에 아주 넓어요. 아이들이 사는 집이니 미리 같이 보러 다녔으면 좋았겠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좋은 매물이 나올 때 빨리 잡아두었어요. 사실 새아버지와 상의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신축이라 수리할 것이 없고 위치가 좋아서 마음에 드실 겁니다. 놀라신 우리 부모님은 당치 않다며 그저 감사하다고만 하셨고 친정 어머니는 너무 송구롭다며 예비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는 예상치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몰라요. 세상에, 요즘은 집까지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그냥 배려에 감사하죠. 하지만 사실 애들이 살기에 40평은 너무 넓지 않을까요? 제 엄마 말씀대로라면 예비 신랑은 처음에는 넓은 것 같아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새아가가 집에서 맏며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맏며느리에게는 꼭 집을 해주고 싶었어요. 네. 형이 한 명 있는 최서방으로 우리 딸이 맏며느리가 아니에요. 우리 딸이 그대보다 큰아드님을 먼저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조금은 죄송합니다. 사도님은 빨리 큰며느리도 만나뵈야겠어요. 엄마는 예비 시모가 저를 맏며느리로 부르는 것을 바로잡으시면서 큰아들의 결혼 걱정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의 말을 듣고 계시어머니와 계시아버지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어색하게 웃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쨌든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혼수를 채우는 것은 당연히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집을 해주셨기 때문에 혼수를 간섭하신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친정 어머님도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최대한 맞추어 가는 것이 좋다고 하셨고요. 요즘은 반반 결혼이라는 게 있어 남자들이 집장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댁에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요. 제 주위 친구들만 해도 결혼할 때부터 시댁에서 턱하니 집까지 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다들 대출을 끼거나 전세를 얻어서 어렵게 집을 구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번은 제게 혼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넌지시 물으셨다고 해요. 혹시 가구나 가전제품은 어떻게 드릴지 생각해 봤냐고 하셨는데 아직 고민 중입니다. 처음에 좋은 것을 구매할 것을 원해서 매일 그냥 구경만 하다가는 어떨까요? 너는 언제 보러 갈지 정해놨어? 일정 맞추어서 나도 너와 함께 가고 싶은데 어떠니? 어머니가 저와 함께 훈수 제품 구경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혼자 다니면 조금 불편할까 걱정했지만 그래도 결정은 제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네, 좋아요. 어머니, 그럼 이번 주말에 함께 가보실래요? 힘든데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자 다 똑같을 거예요. 혼자 다니는 것이 그래?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것을 구매하려고 하지요. 그렇다면 괜히 발품 팔면서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생하지 말고 백화점에서 한 번에 쇼핑하는 게 좋아요. 많이 쇼핑하면 상품권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비싼 것 같아도 훨씬 이득일 거예요. 어머니는 굳이 힘들게 발품 팔 필요 없이 백화점에서 한 번에 장만하라는 조언을 하셨어요. 제 스타일에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에 의의를 두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가구나 가전은 제 취향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가면 대충 눈으로 구경만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의 약속한 날,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해서 백화점에서 먼저 구경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내가 조언만 할 줄 알았던 상황에서 완전히 태도를 바꿔버렸다. 얘야, 이거 봐봐. 니들 안방에 넣을 세트를 살까봐. 수입품이라 아주 튼튼해 보이고 디자인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너는 어때? 하는데 나는 어머니, 이건 제 취향 아니에요. 화려한 것보다는 심플한 게 더 좋아요. 어머니는 뭐가 화려한 게냐? 내가 좋다고 하니까 금방 고장 날 것 같아. 이런 건 어른이 고려해서 살아야 해 하면서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매장을 찾아보러 나섰다. 어머니는 제가 원하는 브랜드 매장에서 멀쩡히 서게 하셨고 제가 관심을 보이자 견적을 내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른 매장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어디에서 견적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을 먼저 방문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이어지는 대화에서 어머님은 제게 어머니가 살 집이 아닌데도 며느리가 장만하겠다는 혼수에 간섭한다고 느끼시는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가전제품을 보러 가는 동안에도 잔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전 그러한 가전제품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머니는 의외로 김치냉장고를 2대나 구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탁기, 건조기 등에 대한 언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하는 제품을 미리 저장해 온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제품을 사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가전제품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거의 계약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구 배치와 방 꾸밀 방법에 대한 어머니의 간섭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살짝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만 최대한 참고 어머니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 노력했습니다. 방인 어머니에게는 손님용 방으로 꾸미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은 그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큰 가족이므로 손님들이 가끔 7일 정도 머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손님용 방은 어떤가요? 부모님께서 가끔 오시면 주무시고 가기 좋게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손님 방에 들어가는 가구는 내가 한번 골라볼게요. 괜찮지? 근데 너 설마 싫은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봐. 요즘 결혼한다고 40평대 아파트 탁하게 주는 시부모가 없다는 건 내가 잘 아는 것이야. 정도는 나도 너한테 바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어머니는 싫다니? 그런 게 없다면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아파트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생색을 더시피겠습니다. 아무튼 상견례 때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당연히 해주고 싶어서 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것을 이유로 좌지우지하시려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례로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생색을 내실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내적으로 의심스러웠지만 언제나 그러듯이 말씀만 들어보니 어머니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어머니의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손님방 가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도 될까요? 어머니가 손님방 가구는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아마도 들어야 간섭이 그만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신나게 가구를 고르셨고 물론 저와는 전혀 취향이 맞지 않았지만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에 책상, 책장, 서랍장 세트에다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TV까지 한 대 넣어달라고 하시더군요. 어쨌거나 결혼 날짜가 촉박해서 모든 결정을 빨리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신혼집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나서는 다른 건 돈만 있으면 되는 문제라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빠르게 다가오더군요. 제가 큰 실수한 건 그때까지도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아주버님 되실 분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쯤에는 이미 엎어진 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알게 된다 해도 어차피 어떨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은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코로나 때문에 양가족 가족들과 최소한의 학원만 모시고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그날 우리 부모님께서 양복을 차려입은 아주버님과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인사도 잘하고 건강해 보여서 정신지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 지적장애 3급은 교육만 잘 시키면 크게 돌발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식 손님들을 만나서 정신이 없으셔서 아마 이상한 것이 가려진 것 같아요. 신경도 못 쓰셨을 겁니다. 결혼식은 정신없이 끝이 났어요. 남편과 저 모두 신혼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해외여행이 어려웠던 때라 제주도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지만 그래도 신혼여행이니 한 주간 아주 푹 쉬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신혼집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양가 부모님 댁이 신혼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일단 짐을 푼 후 집 정리를 하고 선물을 가져가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뵐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마지막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러셨더라고요. 예아가 집으로 바로 오지 말고 친정에 가서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드린 후 하룻밤 자고 오는 게 어떠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친정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드린 후 천천히 집으로 오세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머니, 우리 부모님은 전화 한 통으로도 괜찮아 해요. 하지만 예전에는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는 무조건 친정에 가서 인사를 먼저 드려야 했어요. 내 말대로 하세요. 아마도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굳이 친정에 들르라고 하셔서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거리가 가깝긴 했지만 처음 결혼한 것이니까 친정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나 친정에 가니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하라고 했던 친정 부모님도 기뻐하셨어요. 아빠는 사위와 밤늦게까지 술 한잔 했어요. 기울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친정 엄마에게서 야무지게 얻어먹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집으로 출발했어요. 신혼집은 제가 결혼 전에 부지런히 들락거리며 살림을 정돈해 두었어요. 거의 3천만 원을 넘게 쓰고 입힌 가구와 가전제품은 전부 최고급이었습니다. 원래 가장 설렐 때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들어갈 때잖아요. 이 집에서 새 삶을 출발한다는 것이 너무 들뜨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뭔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고 갔는데요. 현관에 남편의 신발이 몇 켤레가 나와 있더라니 이상하네요. 내가 이걸 내놓고 왔었던 걸까 하고 신발장을 다시 정리해두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정리해 놓았던 집안이 조금씩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 저기요. 우리 집에 혹시 누가 왔었나? 내가 그런 과자 봉지나 그릇 같은 거 꺼내놓는 적 없는데 왜 나와 있는 걸까요? 자기 신발도 나와 있고 정말 이상해 놀란 저는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우리 엄마가 오셨겠지? 엄마가 제주도에 있을 때 냉장고 채우러 오셨다고 비번을 물어보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거였구나. 깜짝 놀랐어. 남편이 대답하자 마음이 놓였고 짐을 정리한 뒤에 샤워를 마쳤어. 쾌적하게 샤워하고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기로 했어. TV를 켜놓고 간단한 안주를 준비하며 쉴 때였어.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작은 방에서 들렸어. 작은 방이란 어머니가 손님 방으로 꾸민 방을 뜻해. 처음에는 층간소음인 줄 알았지만 발망짓 소리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같아 너무 놀랐어. 가만히 들어보니 작은 방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는데요. 남편은 모르는 척하고 있기에 저는 소리가 나는 작은 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설마 하니 거기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채 내뱉었습니다. 작은 방 문을 조심스레 열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요 거기 안에서 뭔가 후다닥 하는 느낌이에요. 순간 방문을 벌컥 열어보았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히 인기척을 느꼈는데요. 어둡다고 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불을 켜보았는데
순간 침대 위에 이불이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나 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놀란 남편이 헐떡 뛰어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라 부르면서 저기 침대 위에 뭔가 움직였다고 하자 제가 벌벌 떨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침대 쪽으로 다가가 이불을 확 펴 들어젖혔습니다. 남편이 이불을 걷자 그 속에 있던 건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바로 남편의 형이었어요. 대체 우리 신혼집에 언제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놀란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형우. 놀랐잖아. 형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그냥 해야지. 우리 집에 언제 들어온 거야? 저는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을 잃게 되었고 형은 너희 엄마가 데려다 주었어. 엄마가 나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방에 있으라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니께서 데려다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주말쯤에 형을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런 말은 없이 핸드폰을 확인하셨다. 그러더니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형 집에 잠시 맡기겠다고 문자를 하셨는데 내가 미리 확인을 못해서 미안해. 당신 많이 놀랐겠지. 놀란 건 놀란 거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아주버님을 여기 데려다 놓으셨을까? 설마 아주버님께서 여기서 자시려는 건 아니시겠지? 며칠 함께 지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께 일이 있으셔서 남편은 자기 형을 챙겨주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오늘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아무 말 없이 정상도 아닌 아주버님을 이렇게 놓고 가신다니 지금 놀란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형 때문에 결혼 생활에 지장이 없을 거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대체 무슨 일이죠? 당장 어머님 댁을 아주버님을 데려가려 하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당장 형을 데려갈 수는 없어. 사실, 솔직히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화내지 말고 잘 들어. 나도 천천히 말할 생각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형을 집에 놔두고 가실 줄은 몰랐네. 아무튼 내가 이제는 숨김없이 다 말할게. 남편은 저에게 말 못한 게 있다며 무언가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집에 대한 얘기야. 당신은 이제 얼마짜리 집인지 알지? 우리가 벌어서 사야 한다면 10년은 더 모아서 사야 하는 집이라는 거야. 근데 엄마가 결혼 전에 집을 사줄 테니 이제는 형을 보살펴주는 짐을 덜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 짐을 덜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형을 이날까지 보살피느라 우리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물론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그나마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었던 거잖아. 하지만 집에 완전히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지금 엄마께 부담을 줄이고 싶었어. 그래서 집을 받는 조건으로 내가 형을 돌보기로 하게 된 것이고 물론 매일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형도 낮에는 데이케어 센터로 가니까 저녁 시간만 내가 책임지면 되어요. 남편이 제안한 건 이 집을 어머님에게 넘기는 대신 자기 형을 돌보는 일을 어머니와 나누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나랑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고 나랑 결혼을 했거든. 당신 어머님도 웃긴다. 나에게는 집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신 뒤에는 실제로는 그렇게 나와 같은 현실을 지내려는 것이라고. 말이 오고 갔다고 하셨군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로 믿기 어렵네요. 누가 그런 식으로 맘대로 행동을 하나요? 저는 결코 원치 않아요. 왜 이런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건데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당장 부모님께 연락해 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동생과 함께 사는 게 우리에게 큰 건 힘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지금 바빠서 내일 아들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 집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뒤통수를 맞은 듯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날 나는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 집에서 남편과 아주버님과 하룻밤을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나를 보고 귀신을 보는 것처럼 놀라셨어요. 그날 아침에 밥을 먹고 쉬는 집으로 간 딸이 저녁에 짐을 도로 싸들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셨을지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부모님도 노발대발하셨어요. 세상에, 그 집안 정말 어이가 없는 집안이구나. 대체 너는 그 집 형이 지적장애가 있는 거 알면서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진작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했으면 엄마가 결혼 반대할까봐. 그러한 것이었어요. 어머나, 미련한 것이네요. 엄마와 아빠는 당신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정신적 특이가 있는 형제를 가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정된 집이 아니라면 당신을 시집가 보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당신의 짐이 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너가 말하는 것만 해도 상견례 때 집매매 계약서를 가져왔다 해도 그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졌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의해야 할 문제인데 내가 하신 실수도 있고 내가 최서방형을 떠넘긴 것도 그 집 시모의 잘못도 있어. 어떻게 이를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했던 문제예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남편과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저를 속인 일은 용서가 안 돼요. 안 되었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 남편의 형을 온전히 감당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형을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를 미리 했더라면 아마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애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 분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제 삶이고 제 생활이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남편과 어머니와 연락을 받고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려니 아주버님이 없었고 남편과 어머니만 있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고 남편과 시모에게 짐을 빼겠다고 할 참이었습니다. 과도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어쨌든 지적장애를 가진 어머니 마음은 더 아프겠다 싶어 최대한 잘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모에게 적어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를 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예상치 못한 대사를 먼저 하셨어요. 그날은 제가 급한 일 때문에 사정이 좀 있었어. 뭐냐?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다. 어쨌든 너희 둘이 얘기가 잘 되길 바란다. 내에게 결혼에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라는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어쨌든 내한테 우리 큰아이를 지켜라는 건 아니야? 대부분 그래 남편이 할 거야. 사실상 내에 죄송하다. 손대는 일은 딱히 없을 거야. 어머니, 오늘은 집에서 죄짐을 푸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엄청 화가 났고 저도. 이런 경우는 예상도 못했던 게라 정말 황당해요. 결혼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야 했는데 아들한테는 미리 말했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우리 집 이런 사정을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치료기로 넓은 집을 사준 것이지. 너는 그냥 꽁으로 집을 얻었다고 생각했니? 너는 결혼 잘한 줄 알아야 해. 요즘 누가 이런 넓은 집을 신혼집으로 사주겠어? 이런 시댁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알겠니?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집이 아니에요. 저는 남편 형의 존재는 알았지만 제가 떠안을 줄은 몰랐어요. 이 경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머니. 따지게 들으면 어머니는 언성이 높아지는 듯 했지만 곧 차분한 톤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젠 결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성급했던 게 미안하다고 말하잖아. 그냥 앞으로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내가 정말로 싫다면 이제 매드명에서 너랑 공동명의로 바꿔주자.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집을 팔아도 몇 억이 내 몫이 되는 거야? 우리 큰 아들이 장애가 있긴 하지만 컨트롤만 잘하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 그 정도만 해주고 이 집이 내 거가 될 테니 고민해봐.
나중에 우리 재산을 누구에게 주는 게 낫겠니도 잘 생각해서 이와 함께 이제부터 이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산까지 주겠다며 마지막 카드를 내보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제가 이직 치력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이런 것을 싫어해요. 어머니가 아주버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저는 감히 알 수 없죠. 어머니께서 힘들어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저한테 사전에 말도 없이 이렇게 아주버님을 맡기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분명 쏘가 결혼했어요. 해온 혼수 이번 주 내로 빼줄 거니까 그런 줄 아시나요? 이제 보니 어머니가 제 가구랑 살림 마련할 때 왜 그렇게 참견하셨는지 알겠네요. 남편은 화를 내는 저를 자기 엄마처럼 회유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미 결혼했잖아. 당신, 이대로 우리 결혼 쫑되고 나서 뒷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면 차라리 시간을 갖자. 당신, 잘 생각해봐. 우리 형 어차피 재산을 물려받아도 쓰지도 못해. 우리 부모님의 재산은 나중에 다 우리 것이 될 텐데, 그래도 싫어. 나도 돈이 있다면 있을 만큼 있어.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도 남부럽지 않게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나는 회의할 생각하지 마. 지금 이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사람 하나를 온전히 책임지는 문제잖아. 그리고 잊지 마. 우리 결혼식만 한 게 아니라 혼인신고를 안 했어. 한마디로 아직 남남이란 뜻이야. 내가 해온 것을 정확히 계산해서 청구할 거고 짐을 빼버릴 거니까 너는 너 같은 사람이 생각해봐야 하는 거야. 나는 거기서 말하고 그 집을 나왔어. 새 혼자 살 거리를 들여놓고 하룻밤도 못잠 물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끝냈어. 초고속 이혼이야. 초고속 결혼을 끝냈지. 그나마 혼인신고도 안 한 게 위로가 되더라. 그 이후로는 친정에 있어도 남편이 찾아와 우리 부모에게 욕을 하고 받기도 했어. 우리 부모는 내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하셨고, 하지만 엄마가 한마디 했어. 정직하게 말하자면 당장 너를 사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바라고 싶은데 찾는 중이니까. 건 줄 아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이유는 자네 엄마가 자네 형을 키우느라 피눈물을 흘렸을 거란 생각 때문에 참는 겁니다. 내가 내 딸만 생각했으면 진즉에 경찰서에 갔을 텐데. 이 정도 얘기를 했으니 제발 이해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결혼이 무너지는 것이란 위안 없는 일이에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둘이 함께 안 살면 그만인 거죠. 엄마 말을 듣고 나서는 그 사람도 더는 저에게 구구절절 매달리지 않더군요. 차근히 짐을 정리하고 그 인간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혹시 제게 장애 가족이 있는 집안에 너무 심하게 함부로 한 것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남편의 형의 지적장애를 알고 결혼했습니다. 물론 저가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을 못 드린 큰 잘못은 했지만 생각이 짧았던 부분은 모두 제가 스스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맞다고 해도요. 하지만 제가 그 사람과 함께 안 살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주버님의 장애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의 형은 그분의 부모님의 자식이지 제가 책임질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분명 결혼 전에 저에게 말해야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만약 알고 결혼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저를 속인 것은 그 집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 믿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그 집에서 떠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 기간이 최단 기록인 제가 보유자일 때에는 쉽네요. 시간이 흘러 벌써 1년이 훌쩍 넘었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을 추스르며 있습니다. 그 사람 소식은 다행히 아직까지 듣지 못했어요. 뭐, 잘 사는 집이겠죠. 아마 잘 살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요. 황당했던 결혼 종료 기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당했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저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한 충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